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펀치 진행의 오종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인이라는 한 아기의 참혹한 죽음 소식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인권의 현 주소라고 봅니다.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현실을 짚어보고 왜 이런 참혹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감과 성장 김경미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혜진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참회 이동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참 마음이 아린 주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현재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씨죠.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단 선고받고 그런데도 뭐 장모 씨도 그렇고 검찰도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부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이게 뭐 죄질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서 그리고 피해 아동 지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센터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 건수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를 봤을 때 2019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 의심 사례는 38,3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045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판정이 내려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 80% 가까이 판정이 내려지고 있죠. 부산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은 같은 해 이제 2019년에 2,314건이 신고 접수되었고요. 이게 전체 신고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전국에서는 5번째로 신고가 많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5번째. 네,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예. 생각보다 이제 전남이 네 번째로 많고 부산이 5번째로 많은데요. 이 중에 1,75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아동 1,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3.88명, 그러니까 4명 가까이가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증가 추세는 확실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1분기, 올해 1분기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 이제 112에서 신고 접수된 건수만 5,695건이거든요. 네. 1분기에.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109% 그러니까 네, 109%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만큼 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좀 더 민감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아동학대가 더 이상 뭐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식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신데 실제 가정 내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는 행동이 본인의 행동이 이게 아동학대인가? 그냥 훈육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성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유형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아동학대란 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모든 그 행위들을 아동학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흔히 손, 발,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정서적 수용을 거부하는 그 정서학대가 있는데 이 정서학대는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 발달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그 학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적 학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적 학대는 성인이나 아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성적인 자극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적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행위를 보게끔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임은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 것을 방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방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아동학대 네 가지 종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네. 점심 못 챙겨줬어요. 이것도 방임인가요? 그렇죠. 일단 아이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면 방임으로 네.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들이 많죠. 아직도 그 부분에 네. 대한 정확한 규정들이 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님, 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 수위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학대 혹은 네. 방임 이 자체만으로도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살인으로까지 연결이 된 경우에는 통상 3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우리 잘 알려진 그 울산 서현이 사건에서 양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가지고 징역 18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그 사회자분 말씀하셨다시피 양모에게는 무기징역, 양부는 또 방조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이렇게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처벌 수위가 국내에도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이런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267건 가량이고, 네. 그중 징역형 선고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대략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건수는 96건이 선고가 되었고, 그 단순히 피해 아동이 다치기만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인 것이 실정입니다. 12%면 대단히 미약한데요. 대단히 미약.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정서가 아직까지는 훈육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 이걸 이제 학대라는 범주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판사가 그럼 주관적으로 그런 정서에 기대서 지금 판결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향후에는 더 나아지겠지만 현재까지의 판결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이제 부산 지역도 지금 아동학대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이제 아영이 사건, 다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겨우 닷새된 이 아기의 2개월을 골절을 시켜서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담당 간호사하고 이제 병원장 지금 함께 재판 진행 중이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국회에 문턱 못 넣고 지금 폐기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도 연내 CCTV를 다 설치를 하겠다, 100% 설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이 그럴 때는 뭔가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더니 그때뿐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아영이 사건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자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0월,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네. 기사를 그때 봤을 때 기사를 먼저 읽고 댓글을 보고 났더니 그 영상을 제가 도무지 못 보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도 그때 공포스러웠고 보고 나서 한동안 먹먹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또 우리 부산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10월에 그 사건이 있고 곧 이어서 연달아 11월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일어날 때 아주 부산시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덕에 뭐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유례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법률 개정 건의를,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발빠르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네. 그때 그 산부인과 신생아 학대 사건에서는 부산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건의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CCTV 의무 설치죠. 의무화죠. 그런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은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건의할 상황? 지금 부산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21대에 와서는 현재 그 법안이 다시 어떤 재상정되지는 못했고, 유사하게 그때 사실은 신생아실 CCTV뿐만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곳 수술실까지도 같이 그때 쟁점화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 법안 자체는 의료법 자체에 개정이 안 됐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산후조리원 CCTV와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 개정 발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의원님, 그리고 이 아영이는 지금 상태 보니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뭐 시력, 청력 모두 지금 잃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시도 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논의도 했을 거고 시 차원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뭔가 이거를 갖다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왔을 텐데 네. 근데 보니까 아동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실제 그걸 느끼고 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턱없이 낮다라는 건 정말 정확한 사실이고요. 뭐 부끄러운 수준이죠. 그런데 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예산이 상당히 2019년 그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증액했다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면 19년 당시에 부산시의 아동학대 예산이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74억으로 즉 36억에서 74억이면 거의 뭐 200% 이상 증가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낮은 예산이긴 하지만 아영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시가 유례 없는 예산을 과감한 증액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예산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민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지금 저희도 추진 중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아직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졌고 기대를 해봐야 될 거는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 우리 부산시만큼은 지금 얼마 전에 5월 4일 날 부산시에서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 했습니다. 네.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부산시장 그리고 가정법원장, 경찰청장들 다 연계해서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는 타시도 어떻게든 상관없다. 우리만큼은 아동학대 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조례든 법령이든 요거 미비한 것도 시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해 봅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분 현장에 계시는 느낌에서 자 뭐 200% 74억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 아동학대 제로 선포식까지 하고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그래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좀 오히려 이런 정보를 빨리 접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일반 시민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은 이게 빨리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되게 먼 얘기 같고 그게 직접 우리 아이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선포식이 이루어진 것도 좀 시민들에게 이렇게 조금 널리 알려지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며 예를 들어 지원이 있다면 그걸 내가 어떤 경로로 이용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중요한 듭니다.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귀한 자식 매로 키워야 되고 때릴수록 말 잘 듣고 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던 얘기거든요. 이제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이런 것들이 학대인지
좀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사실. 예, 명확한 법적 기준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형 자체는 굉장히 설정이 높게 되어 있는 편이고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법원이 되겠죠.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만 좀 남아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에서는 좀 외국 사례들도 참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법정형도 높게 선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도가 높아지고는 있다. 법정형의 선고형이 이해할 수는 높게 있겠네요.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이 체벌을 나름대로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이용됐던 법조항이 있었잖아요. 민간법의 이제 체벌의 근거가 자녀 징계권이 있었는데 이게 올 1월에 삭제됐죠. 삭제된 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지금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학부모의 60% 이상이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을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위험한 생각인지를 사실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제가 이제 일하면서 부모님들 만나고 또 아이들도 만나고 종사자분들도 만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 훈육인 것 같거든요.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또 어른의 의도가 먼저가 되기 쉽고요, 아이들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길들이고 싶은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육이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독립된 인간으로 잘 커서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익숙치 않은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과정인데 자칫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듣게 만들고 싶은 그런 어른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훈육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타이틀을 붙여서 아이들을 내 말 듣게 만드는 그것으로 간다면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어떤 폭력도 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사회 문화가 좀 체벌은 필요한 게 정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는 뭐 예방 차원에서 매뉴얼도 있을 거고 뭔가 훈육과 학대에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관련 상담들도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영유아 보육법 제9조 2항에 근거해서 부모와 교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시기 때 대면 교육이 어려울 때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부모님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동학대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고 뭐 양육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 내 놀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스트레스, 부모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다양한 교육들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스트레스를 애한테 전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일단 처음에 얘기를 하셨듯이 양적으로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좀 잔인함이 좀 도가 지나친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신고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사실 센터님 얘기 네.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 아동학대 통계가 2001년부터 아동학대 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75% 이상이
거의 다 가정 내 아동 학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이제 개인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지 양육 방법의 부족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봤을 때 어떤 가정은 그게 이제 양육이 되는 거고 어떤 가정 학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똑같은 상황을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양육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이제 부족해서 이제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요인이 있는데 이제 흔히 부부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약자인 내 배우자를 닮은 내 아이에게 이제 그게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나보다 약한 이제 자녀에게 이제 학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뭐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가장 약한 존재가 내 가정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동 학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제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유형들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맞아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이겠죠. 부모고 사실 부모들도 뭐 제2세대 이상 분들 보면 맞고 자란 경험 다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배우자나 뭐 자녀에게 여전히 이제 학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사실 실제 이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끊기 위해서는 원인들을 뭐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느 뭐 가정 내의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게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이 더 추가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까요? 말씀대로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이거 뭔가 네. 하나로 짚기 어렵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인 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좀 대물림이 많으니까요, 아동학대가.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이 나를 좀 힘들게 했고 나는 그렇게 자랐고 그게 어쩌면 내 상처가 되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약한 아이를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저 아이를 내 힘으로 누르고 싶다. 그러면 내 속이 일단 후련해질 것 같다. 가 되는 거죠. 아주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걸 내가 이걸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음이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영향인 것 같거든요.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치유되지 않은 문제가 조금씩 있잖아요, 내 안에. 네. 예. 하지만 우리는 그걸 조금씩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좀 개선해야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청하러 전문가를 찾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내가 치유해야겠다라고 좀 발벗고 나서지 않는 이런 현실들이 어쩌면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치유되지 않는 뭔가가 네.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부산시의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나오셨지만 아동보호 종합센터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뭔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연구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제 정책을 만드는 곳에서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부산시 이렇게 각 시도에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중앙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아동보호종합 그 전문기관이 분석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먼저 살펴봅니다. 앞서 센터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주 유사하게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양육 방법을
부족한 양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라 하는 것이 23%, 그로 인한 학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다음 순위로 나왔습니다. 부부 및 가족 갈등이 그 다음 순위였고, 성격 및 기질 문제, 마지막으로는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그로 인해서 아동 학대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수치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은 결국은 이것이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가 거의 비슷하게 23%, 22.8%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즉 이거는 신체 학동을 하는데 정서 학동이 같이 일어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거고요. 방임도 23.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게임이 중독되었을 때 그냥 자녀를 내팽개쳐버리는 방임이 23.4%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또 월등히 많이 나온 게 12.8%로 성학대가 또 그 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지금 저희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애석하게도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최근 한 10년 이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이 원인을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가 정책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대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결국은 양육 방법을 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포션을 지금 차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줘야 되고, 그렇죠.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맞아요. 일방적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이 해왔던 교육 방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묵인되고 이게 숨겨지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이런 학대가 뭐 아동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게도 그렇고 어떤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지만 결국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정에서 잘 자라야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발휘할 텐데, 사실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가정 안에 이렇게 학대로 인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가장 이런 정말 기억에 남는 대단하다, 아이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초등학교 분이 5학년 아이인데, 이제 할머니랑 살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상태에서 아이를 많이 때리시고 할머니도 때리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교실에서 카타카를 휘두르고,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몇 번이나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상태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신고가 되어서 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아이가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이 회복이 안 돼 있으니 또 계속 아이는 뭐 사실 잊혀져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기억에 남는 한 아이는 방화를 저질렀거든요. 그 동네의 다세대 주택 1층에 유리문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는데, 그러고 그때 그 다세대 주택 안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견은 안 된 거죠. 그 아이가 한 걸로. 근데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이가 이제 자백을 했는데, 이 아이 나이가 14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화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문제 행동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사실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정을 이룰 텐데, 이 아이가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미쳐질 또 다른 영향들은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결국은 물론 모든 것을 애 탓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애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 장치가 아직은 미비하다라는 게 계속 지금 보도되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좀 접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학대의 고리라는 게 뭐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적절한 교육을 한다든지, 특히 양육권자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방 치료 차원에서 혹시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선진국의 사례도 좋고 저희 나라도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얘기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본인 또한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학대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은 그 본인이 내가 내 아이를 학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려서부터 커왔던 성장 과정이 본인도 그렇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도 이거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게 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만 잘 되어도 어느 정도 가정 내 아동 학대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동 학대가 발생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이나 치료를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가 발생된과 동시에 가해자와 아동이 교육이나 치료를 그 문제들이 그 트라우마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교육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발을 조금 방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뭐 미국에 있을 때 차에 잠깐 화장실 네. 간다고 급해서 부모가 잠깐 1분 사이에 경찰이 출동하더라고요. 바로. 네, 맞아. 앞전에 변호사 부부가 또 아이를 그쵸. 차에 잠깐 놔뒀는데 1분이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 야 이런 거는 정말 철두철미하구나. 그냥 방임했다. 그거는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얘가 가정이나 뭐 관련 기관 등에서 피해 아동을 방치를 했거나 또 알았는데 모른 척 넘어가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법적인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에서의 어떤 방치, 묵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다만 사후에 이제 뭐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문제가 됐을 때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뭐 가족이 됐든 그건 신청이 사후 됐든 약방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고 다만 아동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 그러니까 예컨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는 그 장과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혹은 그 의심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도 지금 의무화하고 있죠. CCTV 설치도 좀 근거 법령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법령의 차이는 영유아 보육법은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유아보육법에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유치원에는 의무 규정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예, 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난 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린이집은 의무인 줄 알았는데 예. 사실 어린이집 의무면 당연히 유치원도 의무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의무라고 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부모님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우리 애가 지금 유치원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의무인데 왜 우리 유치원은 아니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개정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없는 것 같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뭐 학부형들께서 그 집단으로 그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네.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형태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일례로 들어보니까 대략 한 32% 정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확인 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유치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학회 사례들이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빨리 좀 아니 의원님들이 이런 걸 챙겨야지 뭘 챙깁니까? 네. 그 결국은 이게 지금 사회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신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정인이 사건 경우에
안타까웠던 것들은 그 전에 주위에서 계속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제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냅둬버리고 그러다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법 제도를 만든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는데 사후 대책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이게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과 그렇죠. 이미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 피해를 줄이는지를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도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동네에 나가면 동네 이모들이 있었고 동네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방임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과 동네가 이웃이 붕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하에서 이 아이를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면 이 아이를 그 누구도 사회적으로 책임질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온 그 부모 세대들 중에서 청소년 부모 가구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뭐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장애인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20대 모텔에서 3개월짜리 여아를 아빠가 이렇게 폭행한 경우도 봤을 때 이 아이를 울거나 아이가 침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몰라서 그 스트레스가 온건이 다 전가가 되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라든지 청소년 부모 세대라든지 장애 부모 세대들에게 출산했을 때 아이 젖 먹이는 것부터 목욕시키는 거, 아이가 어떻게 우는 때 이것이 아이가 불편한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배고픈 건지 그 모든 것을 가정에 방문해서 티칭하는 그 지금 서비스를 막 시작을 했고요. 인원이 확보됐나요? 네, 인원은 확보되는데 근데 네.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이제 그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 저는 그것만 해도 일단은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요. 그 다음에 뭐 조례가 강제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동학대 예방 조례를 해서 CCTV 설치 지원 근거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CCTV를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 폐쇄회로 TV 설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가 아니 공부해야죠. 우리 기관에 CCTV 설치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CCTV가 필요치 않은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돈 지원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참여가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자발적 참여가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줬을 때 자발적 참여는 훨씬 월등히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라도 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112로 전화를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을 때 부산시가 이제 즉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공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제가 그런 변명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씩이 참 오래 가면 안 될 텐데, 그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부터 애들을 빨리 좀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발견과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 뭐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동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발견 과정부터 사후 처리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민감성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전체적인 민감성을 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아무래도 아이들과 만나는 접점에 있는 직군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신고 의무자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또 있고, 내가 아이를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보통 언어로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언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눈빛으로도 얘기하고 또 태도로도 얘기하고, 아이가 좀 불안해 보이거나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보이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이 나오거나 한다면 좀 이 아이가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그냥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또는 얘가 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지 이러고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하고 좀 아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또 요즘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증거가 원칙이니까 좀 기록을 해놓거나 아이의 이야기를 좀 녹취를 해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좀 찍어 놓거나 하는 등으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아까 고현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저희 때는 그 동네에 가면 다 이모 삼촌들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외됐다라는 느낌, 방임됐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이모 삼촌 같은 느낌의 어떤 시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공동체 회복을 먼저 좀 앞서서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발견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저도 사실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고를 직접 받고 조사하러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우리가 문제의 시각으로도 많이 바라보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어른들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만났던 한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선풍기 날에 이게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을 내원을 했는데 이제 좀 아이가 이상했던 거예요. 느낌이. 그 또래 아이들과 달랐던 거죠. 6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살며시 보호자를 원무과로 유도를 하시고, 원무과 잠깐 다녀오시라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랑 남은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가 때렸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손을 다쳤으니까 입원 치료를 했거든요. 그동안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하시고, 아이가 다행히 이제 발견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새엄마였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원인처럼 이 새엄마가 이제 본인은 초혼인 거예요. 아빠는 재혼이고. 그러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던 거죠. 아이도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서 언어도 제대로 안 되니까 더 엄마는 답답하고, 그래서 아이를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빨리 발견되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특히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침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얘가 어디 안 갈라 그런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 갈라 그런다. 그냥 울기만 한다. 떼만 쓴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무작정 의심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뭔가 애를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그 부분들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아침에 안 가려고 해요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두 번씩은 다 겪어봤을 수 있을 부모님들이라면 것 같아요. 예. 다 해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 뭐 멍자국이라든지 핥힘 자국 있으면 이제 명확하게, 그죠?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라고 하고 어린이집에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낸다라는 거는 그 어린이집과 부모 간에 가장 큰 신뢰가 형성이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데,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역시나 그런 아동학대가 없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나 원장 입장에서는 순간 내가 아동학대를 한 교사가 되어버리고 아동학대가 있는 기관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린이집가 충분히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어린이집 가기 싫은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이유는 아주 많아요. 뭐 엄마랑 더 있고 싶어서, 아니면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집에 뭐 새로운 놀잇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도 계속 이렇게 한 곳에 가다 보면 또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공간에 가다가 뭐 가기 싫다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뭐 또래가 놀이를 하다가 뭐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조금 하기가 지겨워서 조금 힘들어서 가기 싫다는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왜 어린이집 가기 싫은지를 조금 이유를 찾아가 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놀이에는 보면 그 아이의 일상생활이 다 묻어나 있어요. 그 아이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과 친하고 또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면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 아이가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아이가 뭐 어린이집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또래 관계가 어떤지를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심, 민감성 이런 걸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거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 무작정 의심만 할 수는 없는 네, 노릇이긴 그렇죠. 한데 어느 정도 정황이 있으면 예를 들면 변호사님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CCTV가 의무화돼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유치원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CCTV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문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런 건 예, 아니에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이를 거부했다가 이제 아예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좀 처분해버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쉽게 요즘엔 좀 쉽사리 그래도 자료를 제공을 하시는 편인데 여전히 유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이의 몸에 난 뭐 멍자국이나 상처, 그리고 아이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거를 발굴하시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따로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때 학부모님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대처해야 될 때 뭐 필요한 것들이 뭐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약간의 팁이라면 의심이 된다라는 상황일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직접 아이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러시지 말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 아이를 좀 데려가셔서 거기서 전문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진술의 신빙성 차원에서는 유리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요건 좀 과외로 함께 등원하는 그 원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도 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를 수집하셔가지고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아동 학대가 뭐 지금 실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아이든 가해자든 학대 이후에 또 어떻게 조치되는지 관리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학대 예방을 위한 어떤 대응책과 관련해서 우리 김 센터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그냥 가정의 책임으로 둬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거든요. 정말 좀 전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조금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좀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되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즉각분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어서 혹시나 위험한 아이들이 있다면 특히 이제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영아와 좀 이른 유아들 유치부에 이르기 전까지의 어린아이들은 본인이 언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걸 말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좀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각분리 제도가 이렇게 딱 적용이 되어서 아이들이 일단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또 이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이제 뭐 가해자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네, 예. 지금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셨고 뭐 대응을 예방을 위한 어떤 대응책 관련해서 성승 센터장. 네.
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단순하게 이제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게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학대에게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뭐 심리 치료가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동 자신의 삶을 잃지 않도록 주위에서 뭐 국가적으로라든지 그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 차원에서 보면 아까 계속 유치원 CCTV 얘기도 있고 그다음 교육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예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보완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학대받은 아이들이 즉각 분리 제도가 지금 있음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대받을 때 우울함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우울함이 아니라 이게 심리 상태가 분리 불안을 부모로부터 가해하는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서 그 불안감이 거의 죽음의 공포 수준으로 아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족을 회복시켜가지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에서 원가정 복귀 절차를 점점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제 원가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원가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요. 아동의 심리 상태가 일단은 안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나의 학대인지 아이들이 먼저 인지를 하였을 때 즉각 분리를 하였다 했을 때 죽을 만큼의 두려움, 분리 불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가 조금 많이 미흡하다. 그거는 좀 수정 보완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법적으로 더 추가나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저는 뭐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고 아까 말씀하신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를 하고 뭐 보호쉼터를 확충한다 이런 문제가 골자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예산이 필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아마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정착이 좀 안 돼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해결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뭐 국회 계류적인 사실 법안은 죄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제 판단으로는 효과 측면에서는 좀 미지수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지수라는 거는 별로 희망이 안 보이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벌 외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벌을 수위를 높인다기보다 제 판단은 좀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일단 발굴 자체가 쉽지 아니한데 나중에 판단을 해보면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양부가 지금 방조 혐의로 5년형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거의 방조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인정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신고 의무는 없지만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방조의 죄를 어떤 혐의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빨리 하고 이런 인식이 좀 퍼지면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뭐 혹시 아동학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 더 당부하고 싶은 얘기, 뭐 사회에 당부하고 싶거나 부모님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씩만 할게요. 먼저 고 의원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학대 당하는 아이들은 원래 세상이 이런 건 줄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맞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인 줄 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요. 뭐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자께 의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센터장님. 네, 사실 지금 많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있지만 그동안 아이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보는 시각과 또 정책의 변화를 일으켜야 할 시점이니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말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우리 그런 전통적인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말대꾸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버리는데 그냥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도 조금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태도 얘기하셨고요. 성센터장님. 더 이상 그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 아동학대 계획과 예방은 관련 기관과 그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이런 아동학대 의심 아동들이 있다면 즉각 아동 그 신고센터에 바로 전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법적인 측면에서 국한해서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뭐 실무적으로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 치상, 치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과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 특히나 방어 능력도 제한적이고 의사표현 능력도 제한적이다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학대 행위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법적으로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그렇게 적용된 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처벌 수위만 높이는 형식의 어떤 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어떤 방조행위까지도 법적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은 앞으로 그 사회인식도 변화해서 이런 아동학대 행위를 좀 방지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토론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좀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예, 스페인이죠.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평전 제목입니다. 권위에 의해서 어떤 억압도 아이들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동기야말로 사랑으로 키워도 부족한 성장기의 귀한 시간이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학대나 폭력 그리고 죽음 이런 뉴스는 더 이상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